지읒 같은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회를 맡은 김맹구입니다. 지라프입니다. 무슨 주제죠? 네,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특집 특강을 준비했죠. 네. 선생님이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원래 다른 주제였는데 주제를 다 변경했습니다. 선생님의 이 설레는 마음을 네, 그래서 같이 지으셔가지고 네, 너무 다행이죠. 네, 정말 지읒 같은 세상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매우 감동적으로 봤고요. 요새 청와대 영상에 푹 빠졌어요. 청와대만큼 맞아. 영상을 잘 만들더라고요. 네. 영상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보느냐고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고 맞아요. 살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정상회담 사진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강연이 있어 쭉 봤는데 여전히 한 달이나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이 여전하더라고요. 네. 왜요? 네, 무슨 리액션을 해줘야 될지 몰라. 저 너무 지그시 말하고 너무 리액션 해달라고 눈을 쳐다봤죠.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을 해주실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김태형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사람이 단 한 명이 와도 해야 되는 강의는 해야 되겠죠. 제가 빡빡 우겨서 이걸 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합의 아니었어요? 합의해서 한 것 같고. 자, 오늘의 주제는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심리인데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심리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아까도 정상회담 얘기하셨지만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인들의 어떤 마음에서의 변화, 태도에서의 변화 있죠. 네. 특히 정상회담을 매개로 해서 단순히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태도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아예 북에 대한 한국인의 어떤 견해, 태도, 감정 이런 데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몇 가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평가가 88인데 이건 조금 지난 통계 같아요. 요새 94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긍정평가가 거의 90% 육박하고요. 90%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한당 일당들만 빼고 다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 평가는 사실 놀라운 것이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평가가 안 됐어요. 굉장히 긍정평가가 적었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급반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에 대해서 94%,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이 잘 됐다에 대해서 88.4%,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찬성한 게 90.7%, 종북이 97%가 된 거, 90.7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평화협정 옛날에 체결하자 그러면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이 이 얘기했다 감옥 간 것 같은데, 그죠? 자, 평화협정이라는 말 자체가 불온시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종북으로 몰리면서. 근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찬성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찬성이 78% 육박합니다. 뭐 이거는 약간 변동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상회담과 만이 아니고 북에 대한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북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77.5%에 달합니다. 그 정상회담 전에는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빵은 아니지만 거의 10%가 안 됩니다. 밑바닥이죠. 근데 77.5로 아주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신뢰도도 64.7%. 한국 사람들은 북을 증오하기로 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인데 이 신뢰도가 64.7%가 나왔고, 북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78.9%, 남북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 희망적인 여론도 86%. 이것도 엄청나게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들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북과 관련된,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심리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유가 있지 않나요?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심리학적으로 한번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그동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북에 대한 혹은 통일에 대한 어떤 견해들이 허위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견해들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요된 의식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 의식이었다. 이런 세 가지인데 비중으로 봐서는 2번이 제일 크고요. 제가 볼 때 한 60, 70%는 된다고 굳이 생각하고 퍼센티지로 환원한다면 1번이 이제 나머지 한 30%? 요건 이제 나머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인데 일단 하나씩 짚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하죠. 허위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써 있지만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짓의식이에요. 거짓의식.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해졌을까 하는 것은요. 우선 첫 번째로 북에 대한 의식이 허위의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북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북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북쪽에 여러 번 가셨어요? 자주 가십니까? 아니면 북쪽 친구들은 많아요? 그럼 북드 같은 거 보셔요? 북쪽 드라마? 안 보죠? 못 보죠? 차단돼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들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북에 대해서 차단당한 사람들입니다. 정보를 차단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북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죠. 따라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북에 대한 정보들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뭐 국정원이나 조중동이 이렇게 걸러서 왜곡시키거나 착색시키거나 한 이런 정보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탄로가 나고 있지만 조선일보가 어때요?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을 합니까? 거의 이제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현송월 전 단장이, 지금도 현 단장이죠. 현송월 단장이 총살당했다. 근데 회담에 나왔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는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이번에도 기자단, 그 핵 폐기장을 이제 핵실험 시설을 폐기하는 장소에 간 한국 기자들, 외신 기자들한테 1만 달러씩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가 또 적발됐죠. 사실 무근임이. 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됐을 때까지 계속 이런 거짓말들, 거짓 정보들을 접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오죽하면 옛날에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북쪽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나고 막 털 달린 도깨비라고 생각했겠어요. 또리 장군 같은 것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짓 정보의, 극단적인 거짓 정보에서부터 아주 섬세하게 잘 가공된 거짓 정보까지 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양산해 왔다. 극우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들은 대부분 진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닌 가공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위의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북에 대해서 감정 자체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인들 중에는 북에 대한 감정이 대체로 안 좋은데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거짓 정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화가 나지 않아요? 들으면? 와, 칼기를 폭파시켰어 쟤네들이? 막 이러면 막 화가 나고 이러죠. 근데 나중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보는 잊어버려도 감정은 남습니다. 뭐 연인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맨날 싸움하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싸웠던 이 일들은, 사건들은 다 잊어먹죠. 하지만 감정이 상해 있죠, 서로. 꼴도 보기 싫죠. 그래서 이유가 뭐야 그러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하지만 뭐 옆에만 있으면 화가 나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감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반복적으로 계속 안 좋은 정보들이 누적되면 안 좋은 감정이 누적되고 그 정보가 뭔지 잊어버려도 감정은 남아요.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제가 흔히 하는 비유로 이웃집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미친 듯이 증오합니다.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 이웃집 아저씨가 미친놈인가요? 제가 미친놈인가요? 제가 미친놈인 거죠. 이거는 비합리적 증오입니다. 거짓 정보에 기초한 비합리적 증오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감정적으로 누적돼서 고착된 감정들이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급반전될 수 있느냐, 빨리 그렇게 해소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건데요. 그건 왜 가능했냐면 허위의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이 허위의식이 깨지는 과정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오해가 풀렸다고. 어떤 이제 연인을 비유로 들면 분명히 이 자기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자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도 오고 막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랑 사이좋게 막 대화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래요. 그걸 이제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봐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죠.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화가 납니다. 그래 쫓아가서 드디어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을 덮쳤어요. 걸렸지 막 했더니 남동생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여태까지의 분노가 빨리 사라지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다운되면서 뭐 그 죽이고 싶었던 남자애가 막 이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귀엽고 막 밥 사주고 싶고. 그런 비슷한 거예요. 오해에 기초한 분노는 지속되긴 하지만 이게 오해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에 대한 이 악감정이라든가 뭐 잘못된 견해는 오해가 풀리면 빨리 의외로 해소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6.15 공동선언이었고 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6.15 공동선언을 보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상당한 심리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대표적인 변화가 있었냐면요. 북에 대한 공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6.15 이후에. 그걸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뭘 근거로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아주 저는 유력한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는 이 정신병자들, 정신장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의 상당수가 간첩에 대한 공포입니다. 간첩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안기부가 날 죽이려고 한다. 내 귀에 도청장치 심어놨다. 한마디로 냉전 체제와 관련된 공포, 이게 이제 6.15 이전엔 사실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6.15 공동선언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나서부터는 그게 사라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정신병자들도 알 건 다 아는 거죠. 이미 마음속에서 북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까지 겁을 내고 무서워할 대상이 아닌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 오해가 풀리면서 싹 녹았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 정상회담도 한국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북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이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사라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유통되고 대한민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접하면 접할수록 진실을,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사그라들겠죠. 허위의식에 기초한 어떤 견해는.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초래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변수는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허위의식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위의식을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김여정이 교육을 잘 받았더라. 김정은 위원장이 예의가 바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예요? 여태까지 북쪽 사람들은 다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위아래 없이 막 때리고 협박하고 막 이제 수틀리면 총을 쏴 죽이고.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서 다 깨진 거죠.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아니네. 되게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러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허위의식이 깨졌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만으로는 한국인들의 어떤 심리 변화를 설명 못 합니다. 이것만은 충분치 않아요. 왜 그러냐? 더 중요한 문제가 질문이 하나 있죠.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왜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했는가? 왜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북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은 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검토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다시 믿을 만한가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천안함 사건 터졌을 때 전혀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어뢰에 1번 써놓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기 차원에서 자기가 이제 인식하는 시점에서 한 번씩 이걸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에 대해서 조중동이 악선전을 퍼붓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린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냈어야 되지 않느냐. 혹은 뭐 적어도 지식인 그룹은 한국의 이제 엘리트 그룹은 이걸 걸러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죠. 그들은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왜 한국의 지식인들은 소위 진리 탐구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직업의 목적이면서 어떻게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조중동의 악선전에 같이 춤을 췄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북에 대한 견해 이런 것은 공포에 의해서 강요된 의식이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의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성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비판적 사고의 잣대를 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세우지 못했던 것, 그것 이유는 바로 공포에 의해서 강요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니 예가 아니라 이 공포에 의해 강요된 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혹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었냐면요, 프로이트가 얘기했다고 봐야 돼요. 뿌리는. 여러분들 이제 프로이트는 다 아실 텐데 한마디로 헛소리의 대가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는 사람인데 성욕설 같은.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아무래도 관찰 능력 같은 건 뛰어나니까 현상에 대한 관찰은 정확해요. 현상에 대한 관찰은 정확하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서육소를 잣대로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프로이트가 그 현상은 정확하게 관찰했던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왜 어머니랑 친해지려고 싶은데 어머니 쪽에 가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와 동일시 되냐, 아들이. 이 점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그 현상은 계속 관찰이 되니까 뭔가 설명을 하고 싶었겠죠? 그걸 이제 오이디푸스 이론으로 설명한 거예요. 오이디푸스 이론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하면 모욕이 됩니까? 화나세요? 막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이트의 요지는 이건데, 아이는 성적으로 어머니한테 끌린단 말이에요. 이성의 동성이 아닌 이성한테.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쩌다 성적인 뭐 그런 접촉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무섭죠? 애 입장에서. 뭐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프로이트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거세시킬 거라고 두려워하죠. 거세공포. 가해로 자기 거시기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애는 거세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 거세공포 때문에 결국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걸 포기하고요, 결국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즉 아버지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아버지랑 똑같아집니다. 이게 프로이트가 관찰했던 현상이에요. 가정 내에서 벌어졌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문제. 아이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자유의지에서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선호나 이데올로기를 선택합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엄마가 좋아 그랬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버지를 쫓아간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건데, 자, 여기서 성역설의 어떤 흔적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는 홍준표, 그거 보수, 엄마는 진보, 뭐 이렇단 말이에요. 국민은 이제 국민은 아이예요, 남자아이. 그래, 이 남자아이는 원래 대부분 가난하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진보랑 지내고 싶겠죠, 엄마하고. 근데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진보랑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북몰이 당하거나 빨갱이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나 정권에서 탄압을 당하겠죠. 그래서 홍준표를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극우 보수가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의 이데올로기, 신념, 가치관 등을 흡수해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보수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것이 타당하냐 하면, 한국의 보수한테 왜 보수주의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든가,
혹은 당신은 왜 진보나 사회주의를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면 똑똑한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따라서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데올로기를 흡수해서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이 사람들은 대체로 정권에 의해서 용인되는 사상을 받아들였고 정권에게 탄압당하지 않을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북이죠. 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안전하죠. 대한민국에서. 북을 칭찬한다거나 우호적 발언을 하면 그냥 두드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북으로 몰려서. 따라서 그 부분은 철저히 제끼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엄마를 배신하듯이. 자, 이런 점을 이제 프롬도 지적했어요. L.A. 프롬 같은 심리학자도 프로이트의 성역설은 저처럼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허구를 실제로, 환상을 진리로 잘못 인식한 것은 바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폭력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 때문이다. 폭력이야말로 인간이 자주성을 지킬 수 없게 만들며 그로써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왜곡된다. 자, 여기서 명백하게 프롬도 지적하고 있지만 폭력, 그로 인한 공포가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신념을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주의를 받아들였을까? 히틀러가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왜 한국인들이 극우 보수적인 신념을 여태까지 받아들였을까? 그거는 극우 보수적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쩍하면 사람을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대부분 결국 공포에 의해 강요된 의식인 반복 적대의식, 반공주의 이런 걸 갖게 되었다는 거죠. 혹은 보수주의적 신념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밑에 KT 치는 뭐냐면 제 약자입니다. 김태형의 약자. 제 책에 이게 이 문구가 있어요. 네? 사상이나 원치 않는 사상도 받아들이고 한다. 공포 때문에. 저도 하나 꼽사리 끼려고. 프로이트나 프롬만 얘기하면 좀 섭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해를 하셨을 건데 무서우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서. 아, 이런 사상을 가지면 아빠가 싫어하겠네. 이런 사상을 가지면 아빠가 좋아하겠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좋아할 만한 사상, 권위주의자, 아니 힘을 가진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상을 가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비정상적인 사회, 즉 폭력으로 인한 공포가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보편적인 현상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요, 어떻게 해야 줄어들까요? 진보적인 사상을 많이 공부하면 보수가 진보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포가 줄어들어야 돼요, 공포가. 즉, 아빠가 이제 덜 무서워져야 돼요. 홍준표가 옛날같이 안 무서워야 사람들이 보수에서 빠져나와요.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게 한국적 현실인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극적으로 공포가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만나는 것은 둘째치고 뭐 우호적인 얘기를 해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재미교포 한 분은 한국에 와서 콘서트 하다가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는 얘기해서 종북 콘서트로 찍혀서 조사받고 처벌받으려고 그러다가 재미교포니까 처벌은 안 당했지만 추방당해서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 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종북으로 몰려서 박해를 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70년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북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반북 적대의식만 한국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 때 그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정도를 넘어섰어요. 정상회담에 참가하신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얘들 같으면 다 뭐예요? 그래서 다 국가범법 위반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벽돌, 붕괴선, 월북했다 내려왔잖아요. 자임탈출자네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사실. 홍준표가 종북 회담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악담을 했는데, 그게 옛날 같으면 그 기준이 맞아요. 옛날에 만약에 아까 재미교포 한 분이 그런 얘기해서 종북 콘서트로 몰렸던 그 시점이라면 이번에 이 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근데 국가를 지도하는 대통령 이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도 여태까지 증오하도록 강요도 했던 빨갱이들의
소위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두목을 만났죠. 대장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죠? 벤치를 거닐면서 밀담도 나누고, 뭐,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좋아졌네? 아빠가 엄마를 별로 안 미워하네? 자, 이 느낌이 오면 어떻겠어요,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애정을 표현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엄마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겠죠. 여태까지는 미워했다면. 여태까지 내가 엄마를 미워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미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빠도 엄마를 안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할 필요 없죠.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다운됐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자 한국인들의 심리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공포가 제거되니까. 공포가 사라지면 자유의지에 따른 또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사고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게 된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일련의 통계들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급격한 어떤 심리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옛날과 겹치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험이었냐면 2000년에 그 6.15 공동선언 있었을 때 제 친척 중에 이 대구에 계신 친척분들이 계십니다. 할머니들 두 분이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뭐 처벌받을 일 없을 텐데 이 두 분이 되게 대구니까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정서가. 그리고 북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 이제 혐오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겠어요, 평소엔. 근데 6.15가 있고 난 직후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북쪽을. 특히 뭐 TV에서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다 학비가 무상이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 이 두 고모님들이 미치셨나? 이제 갑자기 늙어서 치매가 왔나? 치매가 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6.15 공동선언이 되면서 공포가 확 줄어든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어때요? 이제 데이터를 왜곡 없이, 가감 없이 판단해서 자기식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사한 경험을 또 했어요. 이번 4.27 정상회담 이후에 제 아는 또 친척 한 분을 뵀는데,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이제 월남하신 분이에요. 청소년기에 월남하신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하고 밥 먹는데 갑자기 북 얘기를 꺼내면,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면서 정말 위험한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얘기들. 북에 대한 거의 고무 찬양이에요. 그래서 미쳤어요,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들이 때때로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친인척들이? 그건 아니겠죠. 이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꺼내셨느냐. 특히 두 번째 사례는 제가 놀란 것이, 제가 그분을 알고 지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자주 만나 뵙고.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알아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보니까 교육을 잘 받았다더라,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스위스에서 교육 안 받으면 이상해요? 자, 어쨌든 이유가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역시 공포가 줄어들고 사람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본래 자기 생각을 찾아가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립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공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의식들에 의해서 북에 대한 태도를 유지했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그 하나의 급격한 분수령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포가 그럼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는 누구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하세요? 뿌리로 파고 들어가면. 홍준표에 대한 공포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사실 홍준표 별로 안 무섭지 않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사실 한국의 극우 보수가 그렇게 실력 있는 애들도 아니고 무서운 애들도 아닙니다. 민중의 힘으로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인들이 정말 여태까지 무서웠던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배후를 차지하고 배후에 있던, 홍준표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던 미국 아니겠습니까? 제주 4.3에 있는 그 유가족들이 얼마 전에 최초로 미국의 책임을 묻는 행동을 했죠. 그전에는 미국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았지만 못했던 거예요, 무서워서. 미국을 건드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겁이 없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제일 겁 많은 진보는 반독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친미, 반북이에요. 근데 조금 더 용감한 진보는 반미도 해요. 왜냐하면 파고들다 보면 미국 놈들이 다 저질렀거든요, 배후에. 이번에 광주도 결국 미국이 지시한 사건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반미 주자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좀 더 용감한 진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 못하는 게 있는 경우가 이건 못해요. 영국 영북은 못해요. 왜? 그걸 하면 종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영국 영북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에 영국 영북을 했던 사람 누가 있어요? 김구 선생 있죠? 이 얘기하면 놀란 사람들이 있는데 김구 선생이 영국 영북의 시주 아니에요, 거의. 남북 연석회의를 통해서 통일국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영국 영북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뒤를 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다 영국 영북 아니에요? 즉 공산주의와 연대하고 국가와 연대해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겠다. 우리 민족끼리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죠. 왜?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포가 이제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건데 특히 누구에 대한 공포? 미국에 대한 공포가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뭐가 됐어요? 속된 말로 세됐죠. 미국이 이제 별로 안 무섭잖아요. 물론 무서워요. 미국 놈들 영화 보면 진짜 살벌한데 이 얘기했다 또 암살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CIA한테 워낙 CIA 영화 뭐 많이 보면 막 죽이잖아요, 사람들. 자, 근데 미국이 이제 완전 확연하게 힘이 빠졌다. 이제 힘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한테 가졌던 공포,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뭐가 결정타를 매겼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이 결정타를 매긴 거 아니겠어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개긴 나라,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짱을 뜨면서 핵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성공했죠. 근데 아직까지 못 때리고 있죠. 이 과정이 결국 미국의 쉽게 얘기하면 약체화, 미국이 이제 약해졌다, 옛날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징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따라 배우기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개기는 게 성공한 걸 보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패기 시작했죠. 저 새끼들 별거 아니다. 패자.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때리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미국은 이제 동네 북에 이제 조롱거리 비슷하게. 물론 아직까지는 힘이 세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공포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북이 이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그럼 이것이 명시적으로 한국인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즉 말로 이제 홍준표는 한물 갖고 미국도 별거 아니다. 그렇게까지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포가 제거되었으니 나는 이성적 사고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심리가.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공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 분수령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이죠. 왜?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이 방해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칭찬까지 해야만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공포가 제거되는 것이 급격하게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에 대한 공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누굽니까? 김계관 제1부상, 최선희 부부상? 하여튼 두 사람이 성명서 발표한 거 보셨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미국도 계속 이렇게 까불면 미국도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맛보여주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식의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요즘. 옛날엔 그런 얘기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됩니다. 바로 쳐들어가서 폭격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미국 애들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는 중이다. 뭐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야, 예전 같지 않네, 쟤들 이제 별거 아니네, 꼼짝 못하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요새 인터넷 댓글 보시면 실감 나실 겁니다.
인터넷 댓글 보면 그런 식의 댓글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미국은 끝났는데 어디서 개겨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앞으로 있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이거는 미국의 굴복과 후퇴라는 것은 사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사람들 심리에 이미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회담이 미국의 굴복과 후퇴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태까지 회담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마주 앉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왜 지금 회담을 하려고 그래요? 결국 북이 무서워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얼마 전에 폼페이오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우리의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핵폭탄 안 떨어지게 하는 거다, 미국, 북에.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굴복하고 후퇴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의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종전과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어느 쪽에서 요구했던 겁니까? 북에서 요구해왔던 거고, 미국은 완강히 거부했던 것들이죠. 입에 올리지도 못하겠죠, 평화협정 같은 건. 왜? 미국은 계속 종전선언을 안 하고 전쟁 상태에 있으면서 북을 공격해서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받아들이잖아요. 이걸만 봐도 미국이 굴복하고 후퇴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이렇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을 짓눌러 왔던 최종적인 공포가 이제 제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 대한 공포. 일제시대 때 일본에 대한 공포가 우리 한국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립이 될 거라고 다들 믿었나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1940년대 들어서서 대부분 급격한 변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포에 압도되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대한 공포가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제거되기 시작하면 한국인들이 심리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까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서 해방됐을 때 시기 있죠. 1945년 8월 15일 일본 놈들이 패망했을 때 한국인들이 겪는 심리 변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아마 올 것이다. 북미 회담 이후에. 왜? 결정적인 최후의 공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견해, 잘못된 견해 혹은 이제 적대적인 태도는 자기중심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은요, 돈 중심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죠.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인들은 모든 걸 돈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돈이 없으면 경멸하죠.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사회에 도움되는 봉사활동을 한중일 한다. 평생 해왔다. 근데 거지다. 돈이 없다.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 우습게 봐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한국인들이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혐오, 경멸의 기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돈 중심의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다지 풍요롭진 않다는 건 보이죠. 근데 그다지 풍요롭지 않다는 게 그렇게까지 경멸의 대상이나 욕먹을 대상인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재는 기준이 있어서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거지들 못 산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돈 중심의 세계관이 심하기 때문에 통일되면 돈 뺏긴다, 돈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저급한 이제 수준 낮은 또 어떤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 기준을 들이대면 일제시대 때 제일 그지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 살았으니까. 돈 없어서 맨날 군자금 보고마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돈 중심으로 보면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이 가치 있는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근데 북에 대해서도 그런 이중이 아니라 이 돈 중심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북이 어떤 이룩한 성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폄하하고 오로지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북을 경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향이 젊은 세대 속에서는 상당히 심하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거의 의심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죠. 난 자본주의가 싫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죠, 한국 사회는.
제가 오늘 기사를 링크한 거 아니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는 젊은 층 사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대요. 그래서 젊은 층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3%가 사회주의를 지지했답니다. 엄청난 변화죠. 미국도 이제 곧 적화되겠죠. 자, 근데 이 한국인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고 반대로 사회주의는 이상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하는 내용인데 뭐 제가 오늘 그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북을 볼 때 적용되겠죠. 북은 사회주의잖아요. 우린 자본주의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우월감을 느껴요. 취직도 못한 주제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막 우월감을 느껴요. 우리는 자본주의야. 뭐 자본주의가 뭐 얼마나 좋길. 자본주의가 뭐냐 그러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의 강요된 의식이고 뭐간에 일종의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고 사회주의는 나쁘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미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이제 하나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개인주의적 이제 심리가 있어요. 요새 점점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개인주의적 심리가 강하죠. 이 개인주의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집단주의 사회는 어때요? 미친놈들인 거예요. 개성을 상실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집단주의라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하면 너 와, 위험하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체주의하고 집단주의를 착각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는 뭐냐 하면 한 놈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나치즘 이런 게 전체주의입니다. 반면에 집단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가 전체를 위하여 전체가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움직이는 사회예요. 즉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통일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하니까 지금 놀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고하려고 그래요? 이거 북에서 썼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이 말이 처음에 one for all for one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북에서 나왔을까요? 북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협동조합 운동에서. 북유럽 협동조합 가보세요. 다 걸려 있어요, 이거. 협동조합의 구호가 이겁니다. 집단주의. all for one, one for all. 그래서 협동조합은 진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모든 조합원이 돈을 얼마 출자하든 1인 1표예요. 철저하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의 권리를 행사하죠. 그럼 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개인은 어때요? 집단이 망하길 바랄까요? 잘 되길 바랄까요? 잘 되길 바라겠죠. 또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어떨 때 약간 상충된다면 어떤 걸 우선시할까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죠. 그게 집단주의입니다. 원래 이 집단주의는 야구팀에서도 관찰할 수 있죠. 야구팀에서 각각의 선수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플레이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적 승리를 위해 플레이를 합니까? 팀 승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주자 나가면 감독이 야 번트 대라 3번인데도 그럼 3번이 번트 돼야 안 돼요? 되죠.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개인 승리를 위해서 번트를 안 대고 치다가 삼진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쫓겨납니다. 왜? 팀의 승리가 이제 좌절되니까.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인의 승리만 중시해서 패스를 안 한다. 그 팀은 강팀이 될 수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개인주의 사회는 필멸이에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집단주의 체제만이, 집단주의 사회만이 지속 가능해요. 이거는 인류가 사실 경험한 진리입니다. 진리. 이 얘기를 하면 뭐 누가 이제 녹음해서 신고하면 내라는 뭐가 되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워킹 데드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워킹 데드 혹시 보셨어요? 좀비 드라마인데요. 제가 좀비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좀비만 다 봤는데 자, 워킹데드가 잘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재밌어요. 근데 보면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구가 멸망했잖아요. 이제 좀비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인간들이 분투하잖아요. 여러 그룹들이.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주인공이 이끄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다른 그룹하고 뭐가 다르냐?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계속 성장하고 지속 가능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비결이 집단주의에 있습니다. 다른 그룹들은 어떤 식이냐면요. 좀비가 쫓아오잖아요. 동료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을 죽이고 자기가 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룹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 없을까요? 개인들이. 없죠. 따라서 위험한 시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갑니까? 조직이 와야 되고 좀비들한테 다 잡혀먹힙니다. 100% 그렇게 나와요. 그 드라마 보세요. 근데 반대로 이 주인공이 이끄는 그룹은 집단주의예요. 좀비가 오면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요. 자, 이 그룹에 대한 충성심은 어떨까요? 조직원들이 엄청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니까 주변에서 오기 시작해요. 너희는 뭔가 다르구나. 이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끄는 조직이 성장해서 결국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8기 안 나와서. 근데 지금까지는 잘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상식이라는 거죠. 사실은 집단주의는 우리 한국인들이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통일되는 경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싫어하는 거지. 만약에 협동조합이든 좀비 세상이 돼서 그 그룹에 들어가든 경험을 해보신다면 집단주의가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체제를 무조건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걸 나쁘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야구팀 다 해체시키고 개인 팀만 만들고 북유럽 협동농장 다 해체시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심리학적 연구나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반복 증명되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개인주의적 세계관은 그다지 좋은 사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선.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다들 경험하고 계실 거고. 근데 한국인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북을 우선 웃기게 보는 거죠. 쟤네들은 개인은 없고 다 집단만 생각해. 뭐 이렇게. 이런 시각이 3번이 이제 번트 되면 저 새끼 개인은 없잖아. 집단을 위해서 번트 됐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 대해서 지금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를 떠나서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집단주의 사회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북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또. 자,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의식의 실체들이고, 제가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대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북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태도나 이런 게 왜곡된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공포에 의해서 강요된 의식이라는 측면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허위의식,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이 회담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얻은 게 뭘까요? 일단 진실이 확인됐죠. 최초로. 북쪽 지도자를 또 북쪽 사람들을 그렇게 생중계로 가까이서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아주 생생하게 직접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거는 없었던 경험을 한 건데요. 여기서 한마디로 허위의식을 벗을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됐죠. 근데 어떤 점에 한국 사람들이 매료되냐 혹은 태도를 바꾸느냐 하면 언어적 단서들이 아닙니다. 보면은 4.27 선언이 공동선언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문에 나온 걸 쭉 다 읽어보고, 야, 나는 2조가 정말 마음에 드네. 이래서 이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태도가.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언어적 단서보다는 비언어적 단서에서 더 많이 변화돼요. 만났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쩌다 한번 네만 했는데 굉장히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애가 너무 좀 마음에 들어. 왜? 계속 공손한 얼굴로 웃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비언어적 단서들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이 건 외국 사람이건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북쪽 사람들 혹은 북쪽 사람들이 제공하는 비언어적 단서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어필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공손한 태도, 예의 바른 태도, 유머 감각, 영리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앞으로 만약에 계속 반복 확인된다면 태도 변화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안심. 공포심이 극적으로 완화됐어요.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수계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무슨 얘기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포가 확 공포지수가 다운되면서 생각이 개방됩니다. 이게 이제 급격한 변화의 이제 한 원인일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변화의 단서가 제공됐던 것은 새삼스러운 건데요. 민족 동질성을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였구나라는 마음. 이걸 제가 아까 만났던 인척 할머니 얘기를 빌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들 같더라야.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밀담 나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 동생 같고. 근데 이게 트럼프였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 아들 같더라 그러면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아무리 적대적이고 그동안 미워했어도 딱 만나고 보니까 같은 민족이었다는 거하고, 예? 원래 같은 민족인 줄 알고 막 대화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이제 코쟁이가 나왔다는 거. 이런 식으로는 많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였구나라는 이 느낌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정말. 이건 잠재의식, 민족의식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 새삼 자각하는 게 뭐야? 통역이 필요 없구나. 말이 통하는구나, 아직도. 저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구나. 우리랑 비슷하구나. 라는 동질성. 이거 엄청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이었다면 어때요? 갑자기 좋아지죠. 술 한잔 더 하자.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확인될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심리가 비슷해요. 사상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비슷합니다. 아주 문화, 언어 이런 게 되게 비슷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동질성이 확인될 거고 친밀감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측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한국인의 심리 변화는 이 상태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쪽이 아니고 고착되면서 약간 파도는 치겠지만 고착되면서 더 급격하게 변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심리 변화는 필연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표적인 게 사상적 해방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사상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종북으로 안 몰릴 수 있는 거, 정권에서 탄압받지 않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사상적 지평은 활짝 열릴 겁니다. 특히 극우 세력과 미국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숙미도 자치를 갖출 수 있을 테고요.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 결정적으로 종북 공포에서는 해방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북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호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우호적으로 말하고 이미 댓글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념 지형의 변화도 충분히 예측된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 민족 자주의식이나 영공 연북 지향이 강해질 겁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북이 공동 입장 나중에 거부했죠. 단일기에 독도 빠졌다고. 그때 댓글들 보셨어요? 다 칭찬해요. 북이 잘하는 거다 저거는. 역시 고구려 후손이다. 뭐 이러면서 막 이번에도 맥스 썬더 사건으로 썬더 훈련으로 북에서 고위급 회담 연기했고 재고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댓글도 보셨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아주 우호적인 게 100%는 아니지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북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쪽의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쯤 되면 한 번쯤은 다시 열받아서 욕을 할 만한데 오히려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 미국에게 당당하게 할 말하고 자주적으로 사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이 걸었던 그 길, 영공 연북하는 길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건 이미 이제 하나의 흐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태도가 바뀔 겁니다. 샌더스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도 미국처럼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거의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북과 연대 연합하면서 서로 화해 협력하고 이러다 보면 북이 사회주의 체제 아니에요? 알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가 많이 형성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 뭐 우습게 보는 북, 또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게 실행되는 나라라는 거, 이거는 상식인데 제가 고모 할머니들이 뻑간 게 그거잖아요. 김일성 대학에 학비가 없다. 그런 거 이제 보면 이제 그래 젊은이들 다 100% 취직시켜준다.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사회주의가 더 좋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태도, 뭐 친사회주의 경향 이런 것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을 우린 능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해방 직후에 여론조사했을 때 한국인들의 압도적 다수는 사회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합리적인 머리로 생각하면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이 더 우월하거든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동안 워낙 당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거부해 왔는데 이제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도 다시 복원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공포가 제거되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제는 어떨까요? 권리의식이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미투 운동은 저를 가려 할 겁니다. 한국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싸우려고 할 겁니다. 오랜 시간 자기를 짓눌러 왔던 공포가 제거되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희망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 곳곳에서의 민중적 저항들이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아까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최근에 학생들이 동아리 같은 거 모집하면 옛날보다 훨씬 더 호응도가 높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제가 노동조합 강의를 다녀보니까 확연하게 느껴져요. 참여도라든가 훨씬 좋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제가 옛날에 분단 트라우마 같은 거 갖고 노동조합에서 강의하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고도 무사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들 했어요. 걱정을 해줬어요. 제가 걱정을. 근데 그런 걱정한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일반 조합원 대상으로 그런 강의를 하면 좀 충격을 받거나 거부감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평가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다 나오는데, 그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움찔움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권리의식이나 기대감이 상승하고 무력감 탈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민중적 진출을 이제 시작될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다는 것이죠.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할 날은. 향후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든 아니면 좀 더 늦게 개최되든 6월 말에 개최되든 아니면 개최가 안 돼서 북에서 또 미사일 하나 더 쏘든 LA 앞에다. 어? 그러고 나서 미국이 이제 기어 들어와서 또 회담이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경로를 거치고 어떤 형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냐? 공포의 최종적 배후는 제거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미국의 힘은 물러갈 것이고 한국인들은 70여 년 동안 짓눌려왔던 미국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효과를 한번 예측해 보신다면 영국 영북 통일에 대한 지향이 폭발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이거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돌려 세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불가항력적이라고까지 생각됩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이 흐름이 형성된 완결판이 뭐였냐면 사실 지난해에 국가 핵무력 완성이었고 미사일 시연이었죠. 핵실험과. 이걸 통해서 이제 돌려 세울 수 없어요. 역사는. 한국 사람들은 그때 북이 우리는 이제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고 전략 국가의 지위에 올라섰다 그럴 때 이해를 못했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지? 전략 국가가 뭐지? 근데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스운 거면 왜 핵 보유국들이 핵무장을 못하게 그렇게까지 여태까지 발악을 했을까요? 핵무장을 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쳐들어갔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북쪽이 그런 위치에 서서 지금 회담을 압박해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돌려세울 수 없습니다. 이걸 돌려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북미 전쟁을 통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죽고 싶겠어요? 트럼프 별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인 것은 트럼프는 호전적인 사람 아니에요. 제가 심리 분석을 하려고 책도 보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트럼프는 전쟁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배경 자체가 트럼프는 장사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굳이 좀 좋게 본다면 미국 내에서 허용되는 정통적인 수법으로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덕 보고 백그라운드의 덕을 봐서 막 벼락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정말 온갖 이제 짱구를 다 굴려가면서 노력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딜 좋아합니다. 딜. 윈윈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클린턴보다 덜 호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게다가 트럼프는 명예욕도 심하죠. 노벨 그러니까 얼굴 막 이렇게 입 찢어졌죠. 그때.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겹치면 도장 찍는 데 있어서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한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가 되든 간에 하여튼 아마도 이 흐름은 계속 트럼프에 의해서 완결되고 트럼프가 결국 미국을 최종적으로 정리 이 정도는 할 것이다. 그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정상 국가화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할 수 있겠죠. 정세가 발전하면 민중은 깨어나고 역사가 발전합니다. 그 깨어난 민중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시작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서 그걸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한국인과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심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정상회담으로 이미 한국인은 어제의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엄청난 잠재력을 드러내면서 폭발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강연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수다는 제끼고 궁금한 네. 것들만 빨리빨리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너무 강연이 좋아서 좀 네. 떨고 싶은데. 아, 그래 떠세요 그럼. 네, 스테이크 한 바에서 떨면 되겠죠? 아, 제가 이거 강연 들으면서 네. 그 얼마 전에 주권 방송이 대박 났잖아요. 아시죠? 네, 그 북한 특권층의 실체라고 하면서 스케치북이라는 방송에 그 김연희 그 탈북 브로커에 속아서 내려오신 그 평양 시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실체에 대해서 그거를 다 캡처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 검색해봤더니 33,000회를 찍었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조회수가. 네. 근데 그 스케치북 시리즈물들이 거의 다 2만, 3만 이렇게 찍었어요. 그 알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난다 이런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네네. 네, 뭐 소감 얘기해주세요. 강연 소감. 아 저는 그냥 뭔가 뜨거웠어요. 계속. 또요? 네. 좀 또 더웠죠? 뜨거웠어요? 네. 좀 뜨거웠고 아 저 선생님은 진짜 짱이다. 저 네. 매주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 요즘 들어, 요즘 지금 들어. 이 강연을 듣는 동안도 풍계리 그 핵시험장 폭파했다는 소포가 또 떴어요. 네네네네네. 시간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일 보면서 막 정세 토론하고 싶은 그런 욕망. 네, 저는 뭐 진짜 정말 네,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포, 강요된 의식에 따라서 이제 공포심 때문에 더 그 뭐죠? 거짓된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난 친구가 남자 아이인데 이 파문점 선언 보고 어떻게 느꼈냐고 했더니 어떻게 북을 또 믿냐는 거예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또 나는 어차피 뒤통수 때릴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믿냐고 했더니 아 미국도 믿는 건 아닌데 북한은 더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이야기를 이게 남자 여자로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성한테 많이 얘기하면은 너무 쉽게 흡수한단 말이죠. 전 그래서 아까 강연 들으면서 남자들이 여성보다 좀 더 공포감에 더 짓눌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나쁜 네. 얘기하면 남자가 네네네. 요즘이 남자가 찐따되는 세상. 어릴 때부터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약해요. 공포가 심한 게 사실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하고 네. 동일한 나이대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자들이 때리거든요 남자친구를. 발육이 더 빨라서 지적 능력도 우수해서 1등은 다 여자가 해요. 네. 네. 남자들은 계속 여자한테 당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옛날에는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제 경쟁 사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집에서 엄마한테 또 혼나.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추하게 당하고 살면서 더 약체화된. 그래서 요즘에 남자다운 남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분들 표정이 안 좋은데 같은 나이 진실에 남자들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대장부들이 별로 없어요. 그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남자들은 더 출세에 민감해요. 출세에 민감하면 당연히 어때요? 출세하려면 어느 쪽 줄을 잡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유리한가를 계속 생각해왔던 네, 사람들이죠. 네. 따라서 보수 성향이 더 강합니다. 여성보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20 몇 살이지? 3살 정도 됐는데 또 군대 제대한 지 몇 달 안 된 친구인 거죠. 그게 어떻게 강자의 라인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느끼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서 또 많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을 거예요. 좀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한 지 좀 지나야 이게 정상화되거든요. 정상화되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남자 애들끼리 얘기하면은 그런 거에 정말 많이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은 자기가 소외당한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아들을 통해 확인한 거는 그 인생이 고단한 아이들, 네. 공부 강요 심하게 당하고 그래서 힘든 어린 시절 보냈고 부모의 사랑도 잘 못 받고 학교에서도 별로고
막 좋은 대학도 못 갔고 지금 이런 애들일수록 일배 성향이 강하고 반통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자기 친구인데 상태가 안 좋아 얘가. 근데 얘는 이제 한마디로 그 일배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게 적개심이 많거든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살아온 과정이 세상도 밉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약간 비병리적인 쪽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안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들어온 질문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귀결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렇게. 근데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네. 그러니까 오늘 누가 신문 기사에다가도 뭐 그런 걸 썼던데 송곳자를 보지 말고 뭐 전체를 봐야 된다. 뭐 튀어나온 송곳만 보지 말고. 큰 흐름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작은 말만 보면 예를 들어 펜스가 주접 떨었잖아요. 리비아처럼 될 거다 뭐 말 안 들으면. 볼턴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사실 펜스의 주둥이를 볼트로 조여야 되는데. 와우. 자, 죄송합니다. 장문 시험인 줄. 그래, 하여튼 둘이서 이제 이상하게 펜스를 치든 볼트로 조이든 입을 닫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만 들으면 상황을 오판하기가 쉬운데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오늘 최선희 부국장이 결국 얘기했잖아요. 대화를 처음에 청탁한 건 너희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 저희가 뭐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먼저 요구한 회담이에요. 대화를 구걸했고. 그래서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언제였냐면요. 늑다리 비치광이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번 전쟁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늑다리 비치광이를 2번이나 썼어요. 반드시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늑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직후에 사람을 보냈어요. 보니까 시점이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북에 사람을 보내서 대화하자. 그래서 내가 왜 불에 안 태울까 지금 불로 다스린다 했는데 그랬더니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회담의 청탁이었던 것이고 상당 부분 양보를 했겠죠. 폼페이오를 통해서. 그래서 열리는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북이 있으면 황당한 거죠. 그래서 회담을 하자 해서 했더니 이제 와서 리비아식이 어쩌고저쩌고 막 떠드니까 열받죠. 이것들이 미쳤나 막 이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회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흐름이 자기가 그렇게 간청해서 시작된 회담인데 따라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한반도의 정전 체제는 해체될 거고 종전이 선언될 거고 평화협정 체결될 거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 회담에 주미철을 넣느냐 주한미군 철수를 아니면 안 넣고 이면 합의를 하느냐 뭐 등등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미군도 철수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결국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그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양태를 거치든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12일 날 회담이 되든 30일 날 되든 미사일 2대 더 맞고 하든 뭐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나게 돼 있어요. 지금 흐름상 전쟁은 못 할 것이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정세 분석가 김태형 선생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정세 분석하실 때가 더 신나 보이시는 게 안 맞아도 부담이 없어요. 정세 분석 전 심리학자지 정세 분석가 아니라서 안 맞아도 큰 부담 없습니다. 트럼프 심리 분석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기대되네요. 책도 혹시 나오시나요, 선생님? 나오나요? 트럼프 심리 분석. 그거 쓰려고 노벨상 이제 받으실 건데 준비 다 했는데 정상회담 합의가 되는 바람에 지금 잠시 미뤄두신 거군요. 무기한 연장. 쓰면 이미 끝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안 쓰고 치웠어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노벨상을 받을 거니까 미리 써놓으시면 아마 메가 히트를 치지 않으실까. 별로 안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물 건너왔다고 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이제 공포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공포는 사실 미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장 동료가 공포 관련해서 나르시스트여서 공포가 극심할 경우에 공포심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르시스트인데 공포가 극심하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무섭다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나르시스트여서 공포가 극심할 경우 뭐 외구세요? 그러니까 동료가 나르시스트라 자기가 무섭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분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이분이 공포가 극심해서 나르시스트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르시스트 때문에 무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있으면
아니, 선생님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네,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겠대요.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이 맞대. 나르시스트가 공포가 극심하다. 무력감이 극심한 사람인데 공포라고 하기보다는 나르시스트는 자존감 낮고. 자, 그래서 어쨌든 나르시스트가 이제 뭐 쉽게 하면 발광을 하잖아. 지랄 발광. 네? 그런 걸 자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거든요. 그랬을 때 네.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공포를 낮추기 위해서 명상 같은 거 해서 소용이 없고 명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힘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하면 돼요. 그래서 힘으로 제압하는 건 다양한 방식을 연구해봐야 되겠죠. 네. 정말 미친 척하고 한 방 날리든가, 좀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경찰이라는 권위가 오면은 또 좀 취약해지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이. 그럼 이제 한 두세 번 신고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날뛰지를 않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르시스트가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 과시, 과시하는 도끼. 잘난 체, 그다음에 주변에서 자기를 항상 높게 평가해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그러는데. 또 머릿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잠시.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집단의 힘으로 응징하는 거죠. 5035처럼 감옥에 보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응징. 5035처럼. 아니면 뭐 노동조합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퇴진을 요구해서 쫓아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제일 확실하긴 하죠. 네. 그렇게 직장 동료인데 그렇게 극악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극악한 대책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동료 정도니까. 동료인데 진짜 상사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료니까 네. 여러 가지 수를 자기가 생각해서 네. 어쨌든 내가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 너한테 이렇게 호락호락 당하는 사람 아니다. 나도 힘이 있다. 너 한번 까불면 너 맞을 수 있다. 네. 등등에 뭐가 있어야 이 사람이 압도되면서 스톱하지요. 나르시스트는 안 그러면 스톱을 안 합니다. 계속 더 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서 내가 저 자세를 보이면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이 저 자세네? 다음엔 때려도 되겠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사실 금물이에요. 정신 상태 불량한 사람한테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할까요? 네, 이걸로 해볼까요? 전 다른 거 할 건데요. 네, 그럼 그거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이 이제 무기한 연기됐잖아요. 맥스 썬더 그 훈련 때문에. 근데 정말.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사들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뭐 북한의 속내는 막 이렇게 하고 뭐 북한이 마치 이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밀어붙여서 막 회담을 깬 것 같이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12명 종업원들 그 기획 납치 탈북시킨 거가 JTBC에서 폭로가 됐잖아요. 그 지배인이. 그쵸, 네. 근데 관련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국정원이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약간 그 판문점 선언 나오고 와 진짜 한국인들이 이렇게 심리가 막 바뀐다 이런 거에 되게 들떠 있었는데, 또 그런 언론의 기사 그 패턴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요런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이 언론인들은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한 건데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나, 네. 그리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나,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단순한 거는 다 아시는데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잘 되고 네. 통일로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득권층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언론인들이 왜 그러죠? 언론인들이 기득권층 아니에요, 대부분이. 통일을 한다고 해서 언론인이 받는 피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일단 제일 심하게 반대할 거고, 네. 나머지 언론들은 사실 언론에 대해서 제가 좀 심한 말을 하자면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없는 사람들이 언론인이 된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동안. 네. 만약에 그랬다면 언론이 지금 같은 폭격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론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와 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여러 명 감옥에 가면서까지 싸웠을 것 같아요. 이런 대북 문제든 아니면 네. 뭐 박근혜 시절이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관성에 있어요, 관성. 이 주류 세력 안에서 살다 보면
세계를 놓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일제시대 말기의 주류 세력은 친일파들 아니겠습니까? 네. 친일파들이 잡고 있던 뭐 언론계, 재계 여기서 맨날 놀다 보면 어떻겠어요? 일본은 영원 불멸할 거라고 믿겠죠. 그 관성이 오래 갑니다. 제가. 근데 한국의 언론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투사, 뭐 변혁운동가 이것쪽보다는 이 주류 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쵸. 대부분 많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의 관성들을 상당 시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깨져나가겠죠. 시대가 바뀌는데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홍준표처럼. 네. 네, 그래서 홍준표가 되지 않으려면 빨리 이 시대를 쫓아가야 됩니다. 상황을. 네,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진보 언론이라고 해도 그 아까 그 진보에서도 수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진보 언론인데도 반미까지도 못 가는 언론사들도 네네네. 많으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언론인에 너무 기대를 걸었습니다. 주권 방송만 맨날 보시니까 네, 그래요. 그런가 봐요. 주권방송이 너무 높아서 연북 연공이라. 주권 방송 연봉 연공. 네. 네, 그럼 질문은 좀 여기까지 네,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고요. 네. 그래서 고생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예전처럼 숨죽여 살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잡을 수 없어. 내 삶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히 맞설 거야. 하나 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아픈 눈물을 더는 없는 그런 세상 우리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만들 거야. 어두운 세상 속에 당당한 촛불들로 세상에 기꺼이 빛이 될 거야. 모두가 굳게 뭉쳐 굳센 저 바위처럼 모두 같이 붙는 거야. 하나 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아픈 눈물을 더는 없는 그런 세상 우리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만들 거야. 네,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우리 그 지식 같은 세상 또 새로운 역사에 발맞춰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아픈 눈물은 더는 없는 그런 세상 우리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하나 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아픈 눈물을 더는 없는 그런 세상 우리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만들 거야. 너와 나의 손으로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만들 거야. 네, 노래학단 신이었습니다. 집 같은 데다 오렌지 한 필로 오세요.